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코스피 시장은 긍정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금요일 미국 증시 모처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장중에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FOMC 하락을 포함을 해서 나흘 또는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저점인 1300 여기를 이탈할 뻔했는데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 바로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자, 그 전까지 증시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증시를 논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고용 관련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바로 6일날 이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중요한 데이터가 이렇게나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여기 안 그래도 별 3개 나와 있죠. 자, 이전에는 31만 5천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26만 1천 건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20만 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크게 상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업 쪽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소매업도 좀 증가를 했고요. 자, 하지만 그동안 비농업 고용 호조를 이끌고 왔었던 레저 쪽 신규 고용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래서 YOY 전년 동기 대비 MOM 전월 대비가 있는데, 전월 대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났어요. IT 및 레저, 접객업 여기에서 임금 상승률 둔화가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실업률이죠. 실업률도 별 3개짜리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실업률은 지금 현재 시장 관점에서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이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이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금리를 올린다. 어차피 고용시장에서 계속해서 호조가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높게, 즉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 수준으로 나왔고, 시간당 임금은 그냥 컨센서스의 부합,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 즉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결과로 나왔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중립적인 결과 같은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으나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5%를 밑도는 데이터가 발표된 것이 2021년 8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추가적으로 실업률,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시장이 좀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아마존이 고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애플도 일부 연구 개발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고용을 지금 스탑을 한 상태입니다. 또 리프트, 오픈도어, 스트라이프 등등 기술주 회사 중심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 고용 지표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고용은 좀 안 좋아지겠구나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자정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그동안 말문이 막혀 있었던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었고 FOMC 시작 전 한 일주일 정도는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FOMC 결과를 통해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말을 아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4명의 연준 위원들이 각자의 발언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찰스 에반스부터 톰 바킨까지 총 4분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시기열 순서입니다. 이분이 한 자정 정도의 얘기를 했고 톰 바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 마감 앞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 살펴보면 금리 인상폭이 작아져도 긴축 통화 정책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0.5%포인트 50bp 인상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10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이 이전 예측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 예측이 뭐냐? 9월 FOMC 때 점도표를 찍어줬죠. 올해 말 중립금리는 4.4%, 내년 말 중립금리는 4.6%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는데 자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암시를 준 겁니다. 그리고 12월 FOMC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은 9월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점도표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정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해야 할지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다. 금리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을 키우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빨리 인상을 하느냐, 즉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울트라 스텝이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높이 인상을 해야 되냐, 즉 최종금리 상단이 어디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톰 바킨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폭 조절은 가능하다. 하지만 금리 상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면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입니다. 자, FOMC에서 파월이 얘기를 했었죠. 12월 내지는 2월에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후속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찰스 에반스, 뭐 수정 콜린스, 톰 바킨 모두 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했어요. 자, 하지만 속도는 붙여주지만은 수정 콜린스 연준 위원이 가장 잘 요약을 해줬는데 지금 시장의 시전이 얼마나 빨리 해서 얼마나 높이 인상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고 있다. 즉 최종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9월에서 찍어줬던 점도표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 얼마까지? 자, 그건 아직 모른다. 가봐야지 안다. 자, 가봐야지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100 선물지수 추이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반, 이때가 바로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된 그 시기였죠. 그래서 이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좀 빠지다가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 고용지표 데이터는 중립적으로 나왔는데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 4명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최종 금리는 더 올라간다 라는 부분에 시장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시금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채권 시장 살펴보면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한번 확 꺾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 나오면서 다시금 올랐다가 그 뒤로는 점점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데이터가 발표된 데까지는 비슷했어요. 원래 오르다가 확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살짝 반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지표 발표 전과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2년물은 좀 전반적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FOMC 이후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버렸습니다. 거의 한 5일 만에 한 4.3%에서 4.78%까지 급등을 하다가 이번에 약간 좀 톤다운, 잠잠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외환시장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은 뭐 사실 별 변화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다시 강력 발언을 했기 때문에 2년물 같은 경우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나머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가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뭐 유로화,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도 동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 국채 금리에 비해서 크게 빠진 이유는 중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에서 뭐 항생이라든지 상하이, 중국 지수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 이유가 리오프닝 기대감, 제로 코로나를 드디어 완화한다.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중국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이 바로 이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즉 달러 가치가 빠지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역외 환율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위안화 가치 대비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100%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날 국제 유가가 급등했거든요. 막 4%.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좀만 더 오르면 100불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푼대. 그러면 경기 좋아지겠네? 수요 늘겠네? 그러면은 유가 올라가겠네? 라는 그런 로직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편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중국의 방역당국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뭐 제로 코로나 푼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 이벤트 한번 살펴봐야겠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0월 수출입 동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온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날이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중요한 이벤트죠. 일단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우세였는데 최근에는 공화당이 또 지지율을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다 가져간다. 다수당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증시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은 감세, 친기업 정책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화당이기 때문에. 근데 섹터별로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간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좀 둔화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투자 심리 관점에서 지금까지 좀 강세를 보였던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약간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목요일 날 열리는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발표 D-Day입니다. 사실 원래 지금과 같은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이슈가 없었다면은 이번 주 가장 핫한 이벤트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리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긴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스텝을 결정하는 것이 어차피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가장 집중해서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클리브랜드 연은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10월 CPI 데이터 수치 같은 경우는 8.09% 전년 동월 대비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인베스팅 단법에서는 8.0% 이렇게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이 컨센서스 데이터가 약간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올해 들어서 CPI 실제 데이터와 이 컨센서스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8월에 발표됐었던 CPI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상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팩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행복회로를 증시가 돌렸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CPI가 실제 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리고 정말 7%대를 보여준다면 증시는 또 당분간 환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코스피 시장은 긍정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미국 3대 지수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획기적으로 낮아졌어요. 원래 우리나라 개장한 시간에는 한 1417원? 1420원? 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1403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환차익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고요. 섹터 관점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한 1.3%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는 4%도 넘게 올랐다. 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만한 이벤트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코스피 지수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단 이 주황색 선이 60일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 하락 추세에서 60일 이평선에 맞닿았으면 그 다음부터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나왔거든요. 물론 한 7월, 8월 이때 반등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 6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보라색 선 있죠. 이게 120일 이평선인데 이게 또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400 정도 수준에서. 자, 그리고 이 하락 추세의 상단 이거를 이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한 7월 저점 그리고 2020년 한 9월 10월에도 이거와 비슷한 저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시기여서 9월 10월에 한 2,400에서 2,200 후반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지지선이었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이 이걸 밑으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저항선으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맞닿은 지점이 또 한 2,370 정도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여기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뚫고 돌파하는 힘도 있긴 있지만은 여기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힘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기술적인 게 다 맞는 것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이 기술적인 거를 뚫고 올라갈 만한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7개월째 무역 적자 지속하고 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수출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경기 안 좋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분기부터 역성장세입니다. 4분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를 했고요. 화학 등 여러 가지 또 수출 산업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가속화되는 그런 단계란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력이 좋아져서 확 뚫고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물론 갑작스럽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전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고 연준 같은 경우에 더 이상 금리 안 올릴래? 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기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350에서 2400선에서 이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선거 지나고 목요일날 CPI가 발표가 있잖아요. 그때 가면은 또 증시에서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가 한 2340을 뚫고 2400을 향해 간다. 중간중간에 그런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좀 밑에서 받았다. 2100에서 2200.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베스트 시나리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지수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뚫긴 좀 힘들고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 번 부딪혔다가 다시금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 지지선 있죠. 한 2200대 한 중반, 후반 2250, 27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지지를 받고 CPI가 발표된 뒤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다시 지금 반등을 노려보는 자 그런 상황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베스트이긴 한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증시가 좀 화색이 돌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쪼록 CPI 발표 목요일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7자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힘든 시장인데 현명한 판단 잘 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